안녕하세요. 논술의 이론과 실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픈 채팅방에 공지해드렸다시피요. 지금 과제가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살짝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과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평가를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셨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어떠한 것으로 제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한은 이제 우선은 3강까지를 4월 4일 자정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1, 2, 3강을 다 1, 2, 3강의 과제들을 제시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1, 2주차부터 좀 올려주시면 그러면은 또 제가 그 나름대로 출석 체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더 필요하겠구나라고 제가 그걸 보고서 어떤 그런 그 자료로 사용을 할 거니까요. 부담 없이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논리적 서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적인 서술 방법이 이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글쓰기를 할 때 서론, 본론, 결론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꼭 들어가줘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좀 명시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글을 쓰실 때, 내가 이걸 다 여기다 집어넣나를 하나하나 체크하시는데 쓰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킬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법, 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요, 논리적 서술 방법은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있습니다. 뭐 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네 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인 어떠한 글 안에 이제 이 서술되어져야 되는 어떠한 것들도 있고요. 꼭 거기에서 설명되어져야 되는 어떤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한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서술 방법 중에서 예를 들면 역사적인 어떠한 것들의 어떤 단계들을 설명한다. 그러면은 어떤 그러한 프로세스, 어떤 과정적인 어떠한 것에 입각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로 논리적인 어떤 서술 방법을 나눌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지금 내가 이것들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조금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지점에서 논리적인 서술 방법 네 가지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서술을 하잖아요. 여러분 논술을 하시는 데 있어서 서론, 본론, 결론에 각각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론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 본론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 결론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다 갖춘 어떤 그러한 글을 완성시키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지점에서 여전히 스킬에 관한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우리가 네 가지의 논리적인 서술의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definition,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어떤 서술의 어떠한 그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항상 어떤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어떤 문제를 던지고 핵심 물음을 가지고 뭐 그런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서 어떤 것들을 서술을 하실 텐데 그런데 거기에서 주요 개념으로 쓰이는 것들 이 주요 개념으로 쓰이는 것들에 있어서는 그에 대해서 데피니션,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원마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이 사람이 이것을 생각하느냐를 분명히 명시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애를 하시는데 그 서로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사랑이 뭐저 사람이지 뭐 나는 얘 사랑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각각이 만나보면 사람마다 사랑이란 무엇이다라고 서로가 규정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거기에 먼저 이야기되는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러이러라고 규정하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사용을 할 때 사람들은 그 개념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 개념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규정하는 방식들이 어떠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 이제 선거철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사람들 너무 당연한 개념인 것처럼 쓰죠. 민주주의.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죠. 당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다라고 하는 대답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것들에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인 서술의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쓰시는 개념에 대해서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 한다. 그런 규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전체 글이 다 그런 것일 수 있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그 논문을 쓰는데 사실은 이제 논문이라고 하는 게 논리적 서술의 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조금 뭘 다 알고 쓴 것이 아니고 이제 제가 이번에 잡았던 개념은 정치적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었는데 정치적 사랑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논문 심사하시는 분이 저한테 딱 던지는 비판이 뭐였냐면 정치적 사랑이 무엇인지 이 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온통 그 글을 쓰는 동안에 뭘 정치적 사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추구해보자. 그거를 한번 드러내보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뭘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규정을 못했었던 거죠. 이건 논문으로서 실격입니다. 이게 당장에 비판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거다. 이미 이거를 완결을 짓는 어떤 글 안에서는 그걸 규정을 해줘야 되는 어떠한 그러한 뭐랄까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다루실 때 거기에 주요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꼭 데피니션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정의의 논리적인 서술의 방법에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근데 정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정의의 오늘 이제 그 유형들, 종류들을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과에서 오셨는데 그 과에마다 뭐 인문대면 인문대, 사회대면 사회대, 뭐 공대면 공대, 뭐 각각에 쓰는 어떠한 데피니션의 어떠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글을 어떤 논리적인 서술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목적에 따른 정의의 유형과 방법에 따른 정의의 유형이 있습니다. 약정적 정의, 사전적 정의, 계량적 정의, 이론적 정의, 설득적 정의. 이거는 목적에 따른 정의의 유형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 데피니션 하는 어떤 방식들이 나눠지는 거죠. 이게 이제 딱 방법으로서 외연에서 바깥의 어떠한 것들을 외연적인 어떠한 것들로 정의하느냐, 아니면 내적인 어떤 속성, 내포적인 정의를 하느냐,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구체적인 설명.
해보겠습니다. 목적에 따른 어떤 정의 유형을 이제 이 데피니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 데피니션을 하고 있느냐가 지금 먼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약정적 정의라는 건 약속에서 정한다는 거거든요. 이 약속에서 정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직까지 뭐라고 규정된 것들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약속될 수 있는 어떠한 정의를 제공하는 것, 이러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사랑, 무슨 정치적인 어떤 투쟁이 무슨 사랑이라고 정치적 사랑에 대해서 막 글을 썼는데, 그거는 이제 저도 해보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뭐일 거다라고 하는 추정만을 갖고 쓰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규정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떤 개념을 소개하고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여기에는 힘들더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떠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또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나오냐면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경우예요. 문화권이 다른 경우에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문화권이 달라가지고 어떤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너무 잘 아는 개념인데 외국에 소개되는 경우에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이것을 규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서술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것들을 설득하거나 이해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건 뭐다라고 이것들을 규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개념들 중에 예를 들면 재벌. 외국에선 재벌 이해 못 하거든요. 재벌이라고 하는 게. 왜냐면은 거대 어떠한 그 글로벌 기업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게 문어발식으로 여러 예를 들면은 슈퍼마켓에서 파는 순대까지도 한 재벌 기업이 다 하고 더군다나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식,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어떠한 그런 세습의 어떠한 그러한 기업의 체제가 외국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재벌 같은 경우도 그 외국어 사전에는 그대로 재벌, 한국말로 재벌. 그래서 재벌이란 뭐 이렇게 소개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재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재벌을 뭐라고 규정을 한다라고 약정적 정의를 보여줘야 외국에 있는 어떠한 기업에는 그런 형태가 없으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심리학적인 어떠한 것으로는 화병 같은 경우도 그 우리나라 말인데 그것이 그대로 고유어로 올라와 있는 어떠한 상황입니다. 화병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화병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문화 사례는 없는데 그런 화병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줘야 그걸 심리학적으로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경우 이게 이제 바로 약정적 정의의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새로 소개되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데피니션을 해줘야 된다. 약정적 정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전적 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예 일반화된 어떤 개념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사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한다. 옥스포드 영어사전에서는 이걸 이렇게 의미한다. 라고 인용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것들은 이미 다 일반화되어 있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전적 정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적 정의는요. 계량적 정의는 어떤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거든요. 여기가 예를 들자면은 그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규정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량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라고 하는 것의 적용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것을 정의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계량적 정의의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 정의인 경우에는요, 어떤 이제 보통 이제 철학적인 이론이라든지 어떤 이론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많이 나오는 정의인데, 예를 들자면, 각각의 어떤 이론가들이 자신의 어떠한 이론에 입각해서 데피니션을 해요. 예를 들자면, 공리주의자들은 선함이라는 것을, 선하다, 선함, 선이라고 하는 걸 뭐로 보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뭐 한 겁니까? 정의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행복이 뭐냐라는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쾌라고 하는 어떠한 것들을 이제 쾌라고 하는 최대의 쾌라고 하는 그것들을 규정하는 어떤 방식이 있는 거고요. 다수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놨잖아요. 그럼 각각의 개인들 중에서 더 많은 수라고 하는 것들을 이론적으로 이미 그 바탕 안에서 정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론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득적 정의인 경우에는요, 여전히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 문제시 되는 어떠한 경우에 설득적 정의가 들어갑니다. 이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지난번에 이제 문제됐던 어떤 임신 중절 낙태의 문제라고 했을 때 이 설득적 정의는 낙태란 임신 중절이란 이라고 하는 거를 윤리학적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에서 볼 수 있죠. 한편에 있어서는 이거는 생명권의 침해다. 태아의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이 침해되는 이거는 생명을 앗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론적 설득적 정의. 그러니까 그거는 그 설득적 정의는 뭐냐면 낙태나 임신 중절은 안 된다라고 설득하고 싶어하는 것 안에서 데피니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임신 중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왜냐면은 한 여성의 어떤 몸에서 일어나는 법이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신체적인 자기 결정권이 있는 거다. 여성의 어떠한 자유, 어떤 자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자유의 어떤 입장에서 설득하고자 정의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이 정의, 데피니션 하는 것부터가 이미 자신이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뭔가를 이렇게 설득적 정의 같은 경우에 뭐 은밀한 재정의 같은 어떤 예를 자기의 어떤 의도를 이렇게 숨기고 밝히지 않고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방식은 온당치 못하고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나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의 근거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데피니션부터 설득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나타내는 정의를 설득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의들은요, 내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지금 정의를 사용하느냐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피니션을 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에 따른 정의 유형은 크게 보면은 외연이라고 하는 건 바깥이잖아요. 그래서 이 외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런 예를 들면은 삼각형이라고 하면 이등변 삼각형, 직각 삼각형 뭐 등등등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외적인 어떠한 그런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외연이라고 보실 수 있다면요. 삼각형이라고 하면 내포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각의 합이 180도라든지 세 변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각의 합이 180도인 것 이게 이제 속성이잖아요. 이거는 내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따른 정의의 유형은 어떤 외연적 정의의 방법과 내포적 정의의 방법이 있습니다. 외연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거적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돌이란 누구 등이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열거적 정의 그러니까 쭉 그것에 해당하는 어떠한 것들을 잘 열거를 하면 그것의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이 데피니션이 되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열거적 정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직시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가리키는 겁니다.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고양이야. 이것이 컵이야. 라고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시적 정의는 만약에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카메라로 보고 얘기가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맥락을 잘 모르시잖아요. 이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바로 안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직시적 정의는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이제 모든 것들이 잘 이해가 됐을 때 얘는 이게 뭐야, 이것이 뭐야 라고 가리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맥락이 그러한 그 상황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콘텍스트가 잘 이해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뭐야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요, 철학사에서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콰인이 쓰는 예인데, 콰인이 이제 언어 분석학자, 언어 철학자인데, 콰인이 어떤 예를 드냐면요, 그 언어의 이해 불가능성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번역 불가능성이라고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그 서구인이 아니면 우리가 원주민이 사는 섬에 갔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팔짝 뛰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원주민이 가리켰습니다. 직시적정이죠. 가바가이, 가바가이. 뭐 이 콰인이 쓴 예입니다. 가바가이라고 했을 때, 그럼 가바가이라고 했을 때에 저것은 토끼야 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그 펄쩍 뛰는 거, 펄쩍 뛰네? 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어떠한 그 부분, 다리가 나왔네? 뭐 이런 식의 어떠한 것들이, 그러니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토끼라고 했을 때, 토끼에 있어서의 토끼성, 전체의 토끼, 아니면 토끼의 한 부분, 아니면은 어떤 그 특성, 뭐 이러한 것들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시적 정의가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뭔가를 제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맥락을 다 알지 못하면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는 분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언어가 정확한 것 같고 이 사물을 정확하게 지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한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콰인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시적 정의가 이제 이거는 자야, 이거는 컵이야 이렇게 하면 가장 정확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그걸 다 아는 상태에서야 이거 해결되지만 그래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내포적 정의는요, 동의어적 정의, 조작적 정의, 유아 종차에 의한 정의로 나눠집니다. 동의어적 정의는 뭐냐면 똑같은 어떠한 동의어인 경우를 정의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오전 그러면은 정오의 12시 이전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오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이미 이 오전이라는 말에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말이 이미 그 정오의 이전을 이야기한다, 의미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동의어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이미 그 개념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의미를 밝혀주는 것을 동의어적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작적 정의는요, 이제 뭔가 이렇게 잘 안 잡히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의 추상적인 개념인 경우에 이거를 실험적인 어떠한 절차나 어떤 조작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실험 하셨을까요? 예를 들면은 산성, 알칼리성, 이거 어떻게 구분하세요? 옛날에 리트머스 종이를 담갔을 때 어떤 색깔이 나오는가? 붉은색으로 나오면 이거는 산성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성이나 알칼리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리트머스 종이를 담궜을 때 이런 조작적인 절차죠. 이 절차에 의해서 그때 붉은색이 나오면 우리는 산성이라고 규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조작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유와 종차에 의한 정의는요. 네, 유, 종 어디가 더 큰 개념입니까? 유가 훨씬 큰 개념이죠. 그 유의 어떠한 개념에서 종차, 그러니까 큰 유의 그러한 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규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딸은 여자인 자식을 의미한다 라고 했을 때 자식은 유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여자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딸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여자인 자식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개념, 유 개념에 그 부분적인 어떠한 종차를 보여주는 어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장류라고 하는 그 영장류 안에 고릴라, 침팬치 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유의 어떠한 큰 개념 안에서 그것의 특징을 잡아서 이러한 것이 침팬치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유와 종차에 의한 정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정의를 꼭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피니션을 하실 때 우선은 뭘 보셔야 되냐면 내가 무슨 목적에 입각해서 정의를 하고자 하느냐를 우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에 따른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을 하거나 외연적 정의, 그 속성을 정확하게 드러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래서 방법에 따른 어떤 정의의 유형을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셔서 데피니션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데피니션을 해주셨을 때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개념이 헷갈리지 않고요. 저기 널뛰기 하듯이 저쪽으로 가서 그 개념을 따라가다가 이게 아닌가 보네 라고 해서 다시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사람은 이것에 입각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범위 안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구나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서술을 하실 때 데피니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리적인 어떠한 서술의 방법은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어떤 순차별일 수도 있지만 단계들 아니면 차원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 그 다음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과정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논리적인 서술이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역사적인 서술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어떠한 차원을 다르게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단계가 달라지는 어떤 이런 것에서는 과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일련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그 일련의 과정이나 어떤 단계를 추적하는 어떠한 추론의 과정을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역사적인 어떠한 역사, 아까 이제 역사를 예로 들었으니까 우리가 볼 때 예를 들면은 이제 저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를 가지고 왔는데 르네상스가요. 예를 들면은 14세기, 15세기 예전에 신중심이었던 어떤 중세가 말기 그리고 그걸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어떠한 이러한 시기에 예전에 신중심이었던 것이 다시 그리스 로마의 어떤 문화를 다시 가져옴으로써 인간 중심의 어떠한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인문주의가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해서 다시 태어남 해서 르네상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 아셨어요? 르네상스 개념이 프랑스어입니다. 우리가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어떤 도시로 알고 있는 거는 피렌체. 지금 이태리가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피렌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도시들을 들 수 있거든요. 베네치아, 뭐, 이러한 도시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르네상스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이 왜 프랑스어냐? 프랑스 역사학자가 이전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역사적인 어떠한 개념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르네상스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러면서 역사를 재구성을 해버린 거죠. 뭘로? 인문주의의 부활로.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언어 자체는요. 이태리 언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태리어가 아니고요. 이거는 프랑스어입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라고 한 역사적인 단계로 이거를 예전에 고전주의 시대에 인문주의가 있었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 중세에 넘어서 중세에 빼고 다시 르네상스 그리고 그 다음에 근대 뭐 이런 식으로 역사를 재구성하는 어떤 단계적인 서술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단계적인 어떤 서술이 시간적인 순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어떤 이러한 것들의 팩트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냐면 이미 추론이 들어가 있다는. 이 사람이 어떠한 그 역사를 보는 어떤 포커스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논의하고 싶어하는 이런 추론의 과정이 포함된 상태에서 이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정을 설명을 하실 때도 이것을 시간상으로 열거를 한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추론의 과정이 포함된 단계로서 이것들이 과정이 서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논리적 서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 대조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비교와 대조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 방식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모든 어떠한 사물들은 사실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지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이 여러분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어떠한 것들의 이런 공통점과 그리고 그 다른 지점, 차이성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가려내시면 그러면 헷갈리지 않고 이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까지 얘기했던 사랑 개념과 이것이 공통적이지만 이것과 이거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의 어떠한 것들의 그러니까 공통점이나 어떤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비교겠고요. 차이성, 다른 지점 이걸 중심으로 하는 것이 대조이겠죠. 그러한 것들을 잘 구분하고 구별짓기를 하도록 해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논리적인 어떤 이해를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저는 어떤 유사성이라는 어떤 개념에서 좋아하는 개념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의 가족 유사성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초기 철학과 후기 철학으로 나뉘는데요. 초기 철학에서는 일종의 어떤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언어가 마치 사물을 그대로 거울처럼 다 1대1로 드러내는 것인 양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는 이제 잠적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저기 원래 오스트리아 출신이니까 비트겐슈타인이 거기서 선생을 했다 그래요. 초등학교에서. 근데 아주 나쁜 선생이었다는 겁니다. 소문을 듣자면. 아주 어려운 공식을 써놓고 애들한테 너네 시골 선생님인데 학생들도 몇 명 없는. 그런데 이거 풀기 전까지 너는 집에 못 가. 이렇게 하는, 아주 괴짜 선생이었고, 안 좋아하는 애들이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선생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비트겐슈타인이 나타나서는 이전까지의 철학을, 초기 철학을 완전히 뒤엎는 철학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마치 언어가 이 사물을 그대로 1대1로 명확하게 다 드러내는 어떠한 것으로서 설명을 하던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그런 거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없어. 그럼 뭐만 있을 뿐이냐? 가족 유사성.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어떤 토대로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비슷한 것들이 묶여지는 어떤 정도가 뭐냐? 가족 유사성.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가족끼리 목소리가 좀 비슷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친구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더니 언니인 경우, 가끔씩 실수할 때는 어머니인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가족끼리 유사하다는 겁니다. 목소리도 비슷한 것 같은데 생김새도 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본질적으로 뭐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 이건 이제 삶의 형식 정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되게 애매한 말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의 공통점이라고 받을 수 있는 어떤 본질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유사성 정도가 있다는데 그 유사성 정도가 뭐냐? 가족 유사성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설명을 할 때, 예를 들면 딱 본질적인 어떠한 것들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공통점을 드러내지? 라는 정도가 아니고, 비트겐슈타인의 말이 맞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안에서 그 본질적인 것이 는 사실은 형이상학적인 어떤 전제였을 뿐이고, 거기에 그것을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고, 사실은 그런 본질주의적인 것은 없고, 그러면은 이 세계에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냐? 가족 유사성 정도에. 여러분들이 가족 사진을 봤을 때 어딘지는 모르게 닮아 있는 거 가족이다라고 싶은 그런 유사성 정도에 있는 거다라는 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떠한 그 유사성과, 그리고 뭐 다른 지점들을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실 수 있으면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와 대조는 아주 효과적인 어떠한 논리적인 어떠한 서술의 방식입니다. 이게 잘 서술이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 본질적인 건 없으니까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경우에, 예를 들면 그 가족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는 이러한 방식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귀납 추론에서도 이용이 됩니다. 귀납 추론의 한 형태 중에요, 귀납적 유비가 있습니다. 유사성, 그러니까 어떤 사이에 유사성 정도가 있다. 그래서 이 성질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추론하는 경우가 추론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요. 추론이 귀납적인 유비고 귀납 추론의 아주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이러한 것이 오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될 수 있는 어떤 오류냐? 그릇된 유비라는 오류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유사하지 않는 사례들 사이의 유사성을 가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추론이고 어떤 경우에 오류냐라고 하는 이 경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귀납 추론으로 하시면은 이것을 잘 논리적인 서술을 하신 거고요. 만약에 무리하게 어떠한 유사하지 않는 어떠한 것들을 유사성을 가정했다면 그거는 오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와 대조의 어떤 방식,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건 논리적인 어떤 서술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가장 그 논리적인 서술에 가장 쓰이는 방법인데요. 뭐냐면 원인과 결과의 방식입니다. 이제 이런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유, 근거, 이게 이제 원인이 될 거고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떠한 것이 결과가 될 거고요. 이거를 이제 논리적인 어떠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전제와 결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적인 서술은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인과적인 어떤 것만 생각하나? 왜 굳이 다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논리적인 것이 가장 어떤 맥락 없이 또 따라가기 쉬운 그것에 우리가 그것을 그 논의를 따라가기 쉬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 어떠한 논의, 주장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인과적인 어떠한 관계로 구성되어서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 논문 얘기를 했는데 논문이나 논리적인 어떤 서술 이 대표적인 어떠한 것 아니 여러분들이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든 간에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인과적인 어떠한 관계를 잘 짜여져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한 그 글을 저도 이제 글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제 저의 선생님들이 이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인데 뭐 글을 이제 이제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제 미학 선생님께서 이제 뭐 저한테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하신 방식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님 뭐라고 하셨냐면 어 이렇게 마침표에 빨간 펜을 갖다 대고 있어라. 그래서 앞문장과 그러니까 1, 2, 3이라면 이 문장에 내가 지금 두 번째 문장에 지금 마침 그 빨간 펜을 갖다 대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1번과 3번이 2번 없이도 인과관계가 연결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에 2번 문장을 지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무슨 방법이냐면 인과적인 어떠한 것들이 무조건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글 안에 너무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논리적인 어떤 서술을 방해합니다.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논술을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에세이를 써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읽어보고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네 여기에서 3분의 2는 지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침표에 항상 빨간 펜을 갖고 있어라. 그래서 얘는 지워도 되는 문장이면 무조건 지워라. 쓸데없다. 그러면 거기는 뭘 따지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인과관계에서 이거는 새로운 어떠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은 어떠한 근거도 제공하지 않고 새로운 주장도 그것에 근거에 입각해서 새로운 주장도 하고 있지 않은 거면 필요 없다. 라는 겁니다.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는 것도 글을 이렇게 열심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퇴고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그럼 그 퇴고를 어떻게 하느냐? 빨간 펜으로 사정없이 지워야 된다. 마침표에 갖다 놓고 무조건 지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선생님의 조언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쓰다 보면 되게 쓸데없는 걸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논리적인 어떤 전체 서술 안에서 이것들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추론의 어떤 관계를 해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그냥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한테는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빨간 펜을 대라. 그리고 앞뒤 문장을 읽어봤을 때 연결이 되면, 인과적으로 연결이 되면 무조건 가운데 문장을 지워라. 아까워하지 말고 지워라. 아무 소용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어떠한 그 대학에서 쓰는 논증적인 어떤 글쓰기,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논술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과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과 결과의 어떤 방식은 추론에 있어서 인과논증, 귀납 추론하는 인과논증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역적인 어떤 방법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어떤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귀납 추론의 어떤 유형에서는 인과논증은 어떻게 되냐면 원인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결과에 대한 지식으로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어떤 지식으로 결과에 대한 지식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귀납 추론 인과논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면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정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역적인 추론에도 들어가지만 귀납적인 것 안에서도 이것은 추론의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류가 가능합니다. 그릇된 원인이라는 오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관계가 잘못 설정되고 그렇게 잘못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 결과인 걸까? 이 결과로 이것의 원인을 추적하는 것이 맞는 걸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물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논리적인 어떤 서술의 어떤 방법을 이제 요약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현상을 해석한다,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데피니션 하셔야 돼요. 그죠? 정의함으로써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현상의 원인들과 그것의 결과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인과적인 어떤 관계.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과 유사하거나 차이가 나는 어떠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하거나 대조할 수가 있다. 세 번째. 그리고 그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을 추적한다. 그래서 만약에 논리적인 그 방법 안에서 정의하고 인과적인 관계에다가 비교 대조해서 과정을 추적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것들의 틀을 갖춰주시면 논리적인 어떠한 것에서 이거를 잘 따라갈 수가 있죠. 읽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잘 여러분들의 어떠한 주장이나 여러분들이 서술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아주 잘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논리적인 어떤 서술의 방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정의하고 인과적인 관계 검토하고 비교 대조하고 과정을 추적하는 거는 갖춰줄수록 좋다라는 부분. 논리적인 서술의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논리적인 서술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논리적 서술에 있어서 갖춰져야 되는 어떤 요소들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논술에 있어서요, 기본적인 큰 틀은요,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그런데 서론에서 갖춰져야 되는 요소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 갖춰져야 되는 요소들이 또 있고요. 결론에서 갖춰져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논리적인 어떤 서술을 하실 때 이게 갖춰져야 되는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갖췄는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론이 서론 같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본론에서 서론에 있던 내용을 다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결론에서 그것을 다 정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론의 전체 내용의 그러한 요약이나 이런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논리적인 어떤 서술이 가져야 되는 어떠한 이러한 논증적인 어떠한 이런 성격, 서로 주장하는 것, 그것의 근거에 맞춰서 그것을 펼치는 어떠한 이러한 논리적인 어떤 서술의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요소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분명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수업 잘 듣고 계시나요? 지금 하는 이 내용이 오늘 과제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 과제, 3주차 과제는 뭐냐면요, 목차 쓰기입니다. 목차 쓰기라고 하는 거는 이런 주제, 이런 제목에 대해서 내가 이런 목차에 서론에 들어간 요소들을 짧게 써보는 거죠. 그래서 그 목차를 쓰시는 거기 때문에요. 이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그것에 맞춰서 목차를 과제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에서는요, 크게 국은글씨로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은 배경이 제시돼요. 내가 왜 이 글을 쓰느냐라고 하는 전반적인 어떤 배경, 그리고 그 문제가 정확하게 제기돼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책까지도 제기돼야 됩니다. 서론인데? 아니요, 서론에 해결책까지 제기돼야 거기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완결된 형태는 아니더라도요, 거기에 어떻게 할 거다,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해결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시죠.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던지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글을 쓰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핵심 문제라고 설정을 해봅시다. 핵심 문제. 예를 들면은 민주주의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개념 정의에 입각해서 나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다 이야기하면서도 왜 이렇게 어떤 서로의 어떠한 이 민주주의적인 어떤 사회가 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적인 어떤 방식이 그, 일상화되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자 한다. 이러한 자기의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 문제가 핵심 문제가 사실은 또 뭐냐라는 게 이제 두 번째에 다뤄지겠지만, 우선은 핵심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왜 이 글을 쓰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그리고 무엇을 다루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딱 한 문장의 물음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고 뭔가 할 말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니까 문제가 제기되겠죠. 그런 핵심 문제가 내가 왜 이 글을 쓰느냐라고 하는 어떠한 목적부터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을 물음의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경이 뭐냐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어요.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왜냐면은 핵심 문제가 이거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런 물음을 던지고자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글을 쓰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핵심 문제가 제기되는 이런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어떠한 문제의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깔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레포트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통 이제 아마도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못 뵙게 되면 중간고사까지도 못 뵙게 되면 아마 과제물을 낼 텐데 아마 레포트로 내겠죠? 그러면은 제가 레포트를 내면요 보통 뭐라고 하시면 선생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쓰라고 해서 썼다 이렇게 쓰세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배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는 말이죠. 제가 그걸로 과제를 냈습니다. 그치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물음을 던졌잖아요. 근데 물음을 던진 게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나는 이거를 던진다. 이게 배경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왜 이 글을 쓰느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 사회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물음이 제기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배경을 서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글을 읽는 사람이 핵심 문제로 딱 들어가면은 얘가 왜 이걸 던지지 잘 몰라요. 그럼 뭐 하는 거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들어가는 어떤 도입부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핵심 문제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뭐랄까, 그걸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떠한 설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읽는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핵심 문제가 어떤 물건을 팔고자 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요? 광고를 하시거나 자판을 깔아놓고 썰을 푸셔야죠. 그렇죠?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썰을 푸는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아주는 어떠한 이러한 거 이게 바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어떤 글쓰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어떠한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배경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두 번째 핵심 문제로 가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경을 딱 깔았으면 어떻게 돼요? 핵심 문제를 제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이걸 문제점으로 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제기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의 어떠한 내가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는가에 대한 어떠한 질문과 그 물음을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왜 이 글을 쓰느냐? 내가 이 글에서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내가 던지고자 하는 질문이 뭐냐? 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서론에서 이렇게 곧잘 빼먹으세요. 그런데 서론에 이미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핵심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정도는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한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논제라고. 그래서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하나를 찾아라. 서론에서 이런 논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뭘로 나타나야 된다? 문장으로 정확하게 구성돼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밑줄 짝, 두 문장, 세 문장으로 밑줄 짝 하실 수 있는 서론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뭐냐면 이 글을 이렇게 전개하겠다. 앞으로 나는 뭐 이런 것들을 전개하겠고, 이렇게 해서 이걸 살펴볼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들도 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종의 뭐 그런 거죠. 내가 순창에 갈 건데 나는 순창에 가고자 한다. 뭐 라고 하는 걸 했다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순창에 갈 거다. 라고 하는 것들 제시해 주면 미리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는 어떤 경로를 딱 이렇게 그려줬기 때문에 뭐가 좋겠어요. 본론을 이제 넘기면서도 이렇게 대강 어떻게 갈 거다라고 하는 게 이미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서 훨씬 더 친절하고 이것들의 이 사람의 어떠한 논증을 따라가기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서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되는 거는 배경, 핵심 문제, 해결책. 이 해결책을 이런 핵심 문제 해결책까지 제시한 이 문장 정확하게 구성돼야 된다. 이걸 논제라고 얘기한다. 서론에서 논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플러스 나는 앞으로 이 글을 어떻게 구성할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의 대략적인 어떠한 행로를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게 서론에서 구성되어야 되는, 서론에서 제공되어야 되는 어떠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핵심 문제가 분명하시고 핵심 문제까지는 분명하죠. 근데 해결책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글을 쓰다 보면. 아니면은 글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본론 쓰다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으로 간다라고 표현하지 맙시다. 어쨌든 이렇게 글을 쓰면서 우리는 또 사유를 하는 법이기 때문에 글을 쓰면서 그 글의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글의 어떠한 그러한 서술대로 또 우리가 따라가면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은요, 보통은 가장 마지막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배경이나 핵심 문제는 분명하다 하더라도 논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서술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론은 맨 처음에 서론을 쓰셨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서론을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논증적인 어떤 글의 어떤 그게 딱 맞는 어떤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글이 완결성을 지니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서론은 꼭 손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손보셔야 되고 논제 잊지 마시고 꼭 제공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서론의 요소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 목차 쓰라고 한다고 이걸 이렇게 완벽한 걸로 하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뭐에 대한 주제가 좋을까요? 예를 들면은 기본소득에 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얘기하면
기본소득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그 논제, 그리고 핵심 문제, 핵심 물음, 그리고 사회적 배경, 뭐 이러한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해서, 이러한 그 목차를 한번 서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이 본론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은 논리적 서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본론에서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 말씀드렸죠? definition, 과정, 비교 대조, 그리고 이제 원인과 결과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과적인 어떠한 추론에 의한 어떠한 이러한 방식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요 방식들을 다 들어가는 것이 좋으냐?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논리적인 어떤 서술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기본소득이 무엇인가? 라고,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하신다. 라고 하는 논리적인 글을 쓰신다면, 그러면은 기본소득이 뭔지 규정을 데피니션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데피니션. 그리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어떠한 노동에 대해서 임금을 받는 것과는 뭐가 다른지 비교 대조하실 수도 있고, 어떤 단계 안에서 역사적인 어떠한 것 안에서 기본소득이 왜 요구가 되는지, 뭐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왜 기본소득이 다시 기본소득이라는 어떠한 문제가 제기가 되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그 과정을 또 서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인과적인 어떠한 측면에 있어서 왜 지금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러한 앞으로의 어떤 노동시장의 어떤 변화와 이러한 것들의 어떤 원인을 어떻게 추정하고 이런 변화에 따라서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을 추론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적인 서술의 방법을 본론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본론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책 주장하는 바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러한 것에 있어서 주장하고 싶어 하신 게 있잖아요. 핵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어떤 논제 안에서 제시된 그러한 것에 있어서 왜 그런지 라고 하는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에 설득되게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러한 어떠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 이유 설득될 수 있도록 정답 이해되고 그것들을 충분히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 곳이 바로 뭐냐면 본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논리적인 어떠한 구성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본론의 어떤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논리적인 어떤 서술의 방법, 정의, 과정, 비교대조, 인과 이 방식을 활용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문단 있잖아요. 한 문단. 아까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과제를 내드릴 때 보통 한 문단을 뭐 10문장 정도로 뭐 이렇게 과제를 지금 계속 한 문단 과제를 내드리고 있거든요. 내드렸거든요. 1주차에. 그리고 이제 2주차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분석하고 평가하는 어떠한 스킬을 거기다가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 문단 안에요. 그 문단 자체에 또 뭐가 구성이 되냐면 주제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논제가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근거들이 본론에 제기된다면 한 문단 자체에도 거기에 대한 어떤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구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꼭 한 문단이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어떠한 한 문단이라고 해도 여기에서 이 문단은 무엇을 얘기한다라는 게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그 문단을 따라가기가 쉽겠죠, 사람들이.
이건 좀 우스운 예인데, 이제 제 제자 중에, 이제 원래 공대생이었다가 사회학과로 전과를 했어요. 하고, 이제 철학과에 이제 수업을 들어왔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밌었던 거에 뭐냐면,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이런 이제 세미나식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혼자 읽기 어려운 책들을 골라서 그때 그 친구하고는 미셸 푸코의 그 안전영토 인구라는 책을 읽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책이거든요. 혼자서는 절대로 떠들어보기도 싫은 책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세미나 해야만 제대로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일 정도로 되게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발제를 시키고, 그러니까 요약을 해오는 거죠. 발제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제 제 제자의 동생도 이제 그 다음에 철학과를 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항상 늘 그렇듯이 어려운 책을 골랐고, 또 그 어려운 책을 또 발제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뭘 했냐면 편입을 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철학적인 어떠한 기반 없이 제 수업에 딱 들어오니까 너무 놀랬던 거죠. 그래서 형한테 물어봤대요. 이제 그 형이 이제 원래 제 제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도 철학과에 들어와서, 이제 동생이, 나 이거 어떻게 발제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했더니 그 형이 이렇게 알려줬대요. 한 문단에서 주제문을 찾아. 한 문장만 찾아. 그러고는 그거를 다 연결을 해서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 이렇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불가능할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철학자들의 어떤 글을 찾아보시면 한 문단 안에 주제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문단은 그 안에 인과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되게 좋은 스킬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한 문단 안에 주제문을 찾아라. 한 문장 줄 구하라. 그리고 그 문장을 다 써라. 그러고는 그걸 논리적으로 쭉 연결을 시켜라. 라고 알려준 거죠. 발제를 뭐 잘 해왔더라고요. 잘 처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훌륭한 철학자들이 글을 잘 쓰는 논직적인 글을 잘 쓰는 이유가 뭐냐면 한 문단 안에 주제문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 거기에 쓰지 않습니다. 빨간 펜으로 줄줄 쫙 그을 것은 무조건 지우고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스킬을 배우셔서 우리가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쓸 때도 여러분들이 한 문단 안에서도 주제문을 써주시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주제문에 필요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주시라. 이게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실은 가장 어떤 논리적인 서술이 기반이 되는, 논리성에 기반이 되는 그러한 그 원인과적인 어떠한 서로 그 논리적인 어떠한 연쇄 관계라고 할까 연결고리로 인과적인 관계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과적인 어떤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증적인 글을 잘 쓰시려면 이런 주제문과 이런 뒷받침 문장이 한 문단에서도 잘 구성되어 있어야 그리고 각각의 문단들이 또 이것이 인과관계로 척척척 구성되어 있어야 본론이 어떠한 논리적으로 딱 잘 완결성 있게 구성되어져 있는 정합적으로 잘 구성되어져 있는 글을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 가겠습니다. 결론에는요 단순합니다. 결론이 제시돼요. 결론에는 우선은 뭐가 내가 이런 논제를 아까 제시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논제를 본론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논제, 그러니까 내가 핵심 문제를 가지고서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 이유와 근거를 어디에서 제시했나요? 본론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런 핵심 물음을 가지고서 그런 것을 이러한 근거로, 그거 다 어디에서 제시됐어요? 본론에서 제시됐죠. 그래서 이런 해결책을 제시한다. 라고 하는, 뭐가요? 결론이 필요합니다. 결론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꼭 논제의 이유와 근거를 합쳐서, 그러니까 완결된 논제에 대한, 그리고 그것의 어떤 이유와 근거가 본론의 내용을 다 포함한 그러한 결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레포트를 받다 보면 결론에요. 결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결론을 빼놓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만 쓰셔도 됩니다. 플러스 알파. 거기에 함의나 기결. 함의와 기결을 우리가 지난번에 비판적 사고의 어떠한 8요소 하는데 함의와 기결, 이러한 결과가 어떠한 것들로 나가게 될 건지, 이 쟁점에 앞으로 어떻게 귀결이 될 건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시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론을 써놓고 그것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가 어떤 의미를 더 지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나아갈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어떠한 귀결을 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 글에 어떤 의미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적인 어떤 맥락들을 더 풍부하게 해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어떤 행동 방침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제시되면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에는 뭐가 꼭 들어가야 된다? 논제 플러스 그거의 본론에 있어서의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요약해서 서술한 결론이 들어가야 한다. 결론에 결론 빼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어떤 논문을 읽거나 어떤 책을 읽거나 이렇게 할 때, 보통 이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거나 이러지는 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꼭 중요한 책인 경우에는 이제 하나하나 다 읽지만,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책 제목이고 목차고 이렇게 하죠. 그죠? 서론 보고요. 결론 봅니다. 그죠? 서론 보고 결론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면 다시 그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죠?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내셔도 저는 우선은 서론, 결론. 왜? 이미 이 안에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이유와 근거가 충분히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려면 어디 들어가면 돼요?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글을 읽을 때도, 제가 제 글을 쓸 때도 그걸 체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 서론, 본론, 결론에 갖춰져야 되는 것들이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기가 잘 맞아줘야 되는 게 좋은 글입니다. 그러한 완결성을 가지고 논리적인 어떠한 서술의 요소가 잘 갖춰졌을 때 우리는 논술이 잘 됐다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주장을 펼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을 체크하시고요. 체크하시고 자꾸 글쓰기의 스킬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글 써오게 해서 빨리 이것을 봐야 되는데 제 마음이 좀 급합니다. 어쨌든 지금 언제 볼 수 있을지, 여러분들을 직접 볼 수 있을지 참 저도 난감한데요. 어쨌든 이런 스킬들을 체크하시고요.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것에 입각해서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춰진 어떠한 글을 쓰시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논증문을 한번 분석해보죠. 지난번에 사고의 8요소, 9표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이 논증문들이 제대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논증문의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것들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연설문에서 찾아보고 어디 좋은 글이 없나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논증문을 다음 시간에는 좀 보고, 이렇게 좀 분석해 보는 거, 오늘 다뤘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것들을 좀 분석해 보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글을 잘 읽게 되는 게 또 내가 그만큼을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과제는요, 이제, 밀려서 과제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서론, 본론, 결론의 요소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목차를 만드는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을 쓸 거다라고 했을 때 배경 한 문장, 본론, 그러니까 문제, 핵심 문제 한 문장, 해결책 한 문장. 그다음에 이유와 근거들은요, 논리적인 서술 방법으로 해주세요. 데피니션 할 거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과정을 서술할 거다. 등등등. 우리가 논리적인 서술의 방법을 배웠으니까, 거기에 이제 어떻게 이유와 근거들을 제시할까. 대략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고 결론은 이제 나는 이런 결론을 제시할 거다라고 하는 걸 대략적으로, 아직 쓰신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합의와 기계 행동 받침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결론만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으로 구성해 주시고 문장. 주어 수어 있는 문장으로 구성을 해서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이거는 논리적인 서술 방법이니까 과정 정의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결론 한 문장. 몇 문장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목차가 있어야 글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겠어요? 이미 그 안에 있어서 설계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목차 만들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이번 주 과제입니다. 논리적인 어떤 서술을 잘 하시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들어오셨으니까요. 부담 없이. 원래 글을 잘 썼으면 누가 이 수업을 들어왔겠습니까? 그죠? 저도 그런 것들을 지금도 연습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로 평가하는 사람은 아니려고 노력하고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내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조금만 더 노력해서, 왜냐면은 그러려고 이 수업 들어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서 과제물 제출해 주시면 저는 그거를 지금은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출석 체크의 기준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시면서 출석을 긋게 되시는 일 없이 4월 4일 자정까지 1주, 2주, 3주 과제 저희 오픈 채팅방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